가정의 달 5월은 한글의 아버지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5월 15일 세종나신 날을 기념해 우리말 가꾸미가 국립한글박물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한글, 세상의 큰 글을 테마로 하는 한글박물관은 세종의 정신, 한글 창제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를 관람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소개를 맡은 진행자 고민주입니다. 함께 우리의 글, 한글의 발자취를 좇아볼까요? 한글박물관의 상설 전시인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을 함께 돌아보아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는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훈민정음 예의의 머리말 가장 첫 문장인데요. 훈민정음의 머리말에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해 꿈꾼 새로운 세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께서 설계한 천년의 문자 계획이 담긴 훈민정음을 따라 빛나는 한글의 역사와 한글로 이룩된 한글 문화의 무한함을 느껴볼까요?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우리나라 오랜 역사의 어둠을 밝히셨도다. 훈민정음 합자해에 적힌 훈민정음 창제의의입니다. 한글이 없는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한글이 아닌 다른 문자체계를 사용해서 우리 말을 표현하고 소통해야 한다면 우리 체계에 맞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글이 없던 시절,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소통해 왔을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입니다. 1443년 이전 세종의 시대에도 우리말은 중국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의 민족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두, 구결, 향찰 등의 방식으로 한자를 응용해 우리말을 적기도 했으나 이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퍽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한자를 배운 일부 계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글자를 읽고 쓸 수 없는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글이 없던 시절 사용하던 문자들입니다.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쓰고 읽는 것을 차자표기라 일컫습니다. 이두, 구결, 향찰이 그 대표적 예시입니다. 이두는 한자를 쓰되 어순을 우리말대로 적고 향찰은 어순뿐만 아니라 문법 요소와 어휘까지도 우리말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결은 한문 원문을 우리말식으로 풀어 읽기 위해 한자 곁에 기호나 글자를 써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를 활용해 더 편하고 쉽게 우리말을 표현하고자 했으나 이는 한자를 어느 정도 익힌 계층에게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제2부 내 일을 딱하게 여겨는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 배경, 창제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공간입니다. 세종은 글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깊이 사랑하는 애민정신,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실생활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실용정신으로 세종의 한글 창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산부 28자를 만드니입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 즉 훈민정음은 자음 글자 17개, 모음 글자 11개로 총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부는 한글의 간결함, 다양성을 표현한 공간으로 세종의 정신과 한글 창제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배경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을 우리말로 풀어 쓴 훈민정음 언해본,
그리고 연도별로 제작된 다양한 활자, 그 밖에도 한글과 관련된 체험물을 통해 한글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한글의 아름다움 또한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부 쉽게 익혀에서는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쓴 언해서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삶에 필요한 학문과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을 한글로 펴내거나 유교 경전을 번역해 한글로 옮겼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후부터는 구황, 질병, 무예 등의 실용 지식과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서들이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한글은 지식 보급, 공유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몇 가지 문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무기의 사용을 한글로 풀어 쓴 책, 무예제보 언해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한글로 풀어 쓴 책, 언해태산지묘입니다. 이처럼 이곳에는 총 17가지의 한글로 풀어 쓴 문서가 존재합니다. 상설전시 5부 사람마다. 이곳은 한글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한글을 이용해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곤 했습니다. 왕족들이 서로 한글 편지를 주고받거나 양반 여성이 한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활용품의 물건의 수량이나 주인의 이름을 한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신분과 상관없이 서명으로 소통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글은 점점 일상 속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설전시 6부 날로쓰매. 날로쓰매는 한글이 우리의 공식적인 글이 되어 날로 쓰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글은 창제된 시기에서 450여 년이 흐른 1894년이 되어서야 우리의 공식 글자가 되었습니다. 공문서를 한글로 적게 되었고 본격적인 한글 연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비로소 국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글이 우리의 글로서 자리를 잡자마자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때 일본어를 국어로, 우리말을 조선어로 명시하여 우리의 문화가 어지럽혀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시경에 우리말 연구서도 있고 말모이라는 우리말 어휘들을 모아놓은 사전 또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다양한 민간 단체가 지식 보급과 계몽을 목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인들도 끝까지 우리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문학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상설전시의 마지막 7부입니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는 세종의 염원이 담긴 문장입니다. 세종은 한글로서 더 나은 문자 생활을 가능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문화를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한글 표기법에 대한 정책과 다양한 서체 연구를 통해 한글은 끊임없이 변화하였으며 오늘날 문화 창조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용비어천과 훈민정음 등 연도별로 한글과 관련된 문서나 문화재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후 세로쓰기 방식에서 벗어나 가로쓰기를 채택하게 됩니다. 교과서, 소설, 신문까지 가로쓰기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고 이는 점점 보편화되어 오늘날의 글쓰기 방식이 됩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편한 문자인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장애인 분들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한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설 전시관을 중심으로 한글 박물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시를 통해 세종대왕의 큰 뜻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했던 우리의 것이 더욱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이곳 한글박물관에서 우리의 글 한글을 더 세심히 살피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